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어릴 때 동네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배달하는 분이 친절해서 짜장면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10대까지 줄잡아 10여 년 그 집에 계셨던 기억이 나네요. 요새는 다르죠. 휴일이던 어제 쿠팡이츠 앱이 먹통이 돼서 소비자는 점심을, 배달기사는 일거리를, 자영업자는 매출을 놓쳤습니다. 마침 유럽에서는 빅테크 규제법이 합의됐답니다. 서비스 종류는 완전히 다르지만 앱 하나, 사이트 하나에 달린 입이 몇 개인가 문득 그 무게가 참 무겁다는 생각이 드네요. 4월 25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인수위가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유가 환급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EU에서는 그 빅테크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의 큰 부분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각국 의회를 거쳐야 하기는 합니다만 이 법이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중국의 올해 성장률 4% 중반에 머물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게 5.5, 그 사이가 상당히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라면에서 식용 팜유, 요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면 튀길 때 많이 쓰는 기름인데 인도네시아가 수출 안 한다 해서 식품업체가 긴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계란값도 덩달아 오른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좀 지켜볼게요. 더불어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까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잠시 증시 들렀다가 행복발전소 준비되어 있는데요. 100세 시대라는 말조차 이제 좀 낡은 레토릭이 되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노후가 든든하다, 이런 분들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든든한 노후를 위해선 얼마나 돈을 모아야 할지, 또 방법은 어떨지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고요. 특허발전소, 평소에 우리가 즐겨 먹는 다양한 음식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수위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물가 대책으로 유가 환급금을 또 제시하기도 했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네, 지금 또 유가 환급금이라는 용어가 이 주말 사이에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그 기재부는 이 2008년도에 시행했던 그런 형식의 유가 환급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고유가, 고물가 등에 따른 그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 공개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과거 그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정책들이 많습니다. 기시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권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도 많이 기용이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가 환급금 제도까지 언급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벌써 이제 14년 전 얘기입니다만 당시에 아마 그 국가가 국민의 그 호주머니에 직접 아마 돈을 찔러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첫 번째 사례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시행했던 것을 보면 그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인의 경우는 연봉 3,600만 원,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종합소득세 기준이죠. 요 소득을 이하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최대 24만 원을 지원했던 이제 그런 정책입니다. 당시에 그 1,435만 명이 이제 받아갔는데 그때 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했던 금융위기의 정책 중에서 이 정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 유가 환급금 제도가 다시 시행이 되더라도,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1,4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에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지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현실적으로 지금 뭐 이 이름은 사실 유가 환급금입니다만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우리가 이번에 뭐 코로나19 때 받았던 많은 그 국민지원금과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물가 상황이 그만큼 여의치 않다는 건데 요거는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그 패키지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확정되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인수위가 어떤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들어온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유럽연합에서 빅테크를 규제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합의가 됐어요. 이게 각국의 네.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 내용이 뭔가요? 네, 그 DSA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초대형 온라인 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콘텐츠 단속에 대한 그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상은 월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그리고 EU 3개국 이상에서 쓰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데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메타, 아마존 이런 같은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SNS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많죠. 이 SNS상에서 뭐 혐오 발언이라든가 네. 테러 선동, 아동 성학대 이러한 그 내용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처리가 잘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을 이제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그 불법 콘텐츠 그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삭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타깃 광고도 규제가 되는데요. 이용자의 성이라든가 그리고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그 알고리즘 기반의 그 타깃 광고 그리고 또 미성년자 대상의 광고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 같은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불법 상품을 그러니까 불법 상품 판매를 단속할 그런 의무도 생기는데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안 돼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는 그런 부분인데 법으로 규제를 하기로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연간 매출에 그것도 글로벌 연간 매출의 네.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메타의 경우에 이 DSA를 위반하게 되면 2021년 매출 기준으로 최대 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7천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게 그 각국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앞으로 갈 길이 좀 멀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플랫폼들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장을 깔아줄 뿐 그렇죠. 매개만 한다. 우리한테 직접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 발을 빼왔거든요. 돈 벌면 그 장사 시작하도록 판 깔아준 업체도 책임져야 된다. 이게 규제에 좀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중국으로 가볼까요? 성장률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한국은행 중국경제팀도 그 최근에 그 해외 경제 포커스를 내고 이제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아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인 그 목표치 5.5%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그 IMF의 경우에 지금 중국 성장률을 당초 4.8% 전망을 하다가 4.4%로 0.4%포인트 최근에 낮췄습니다. 그리고 JP모건, UBS 같은 이런 IB들도 많게는 0.8%포인트까지 낮추면서 지금 다들 4% 초중반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각보다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 지역 전면 봉쇄가 계속되면서 이런 상태라면 중국의 GDP가 생각보다 많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전체적으로 산업 생산 그리고 수출입 소비 아마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그 중국의 경우는 그 시진핑 주석이 오는 10월에 3연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 여부가 결정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이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앞두고 지금 제로 코로나를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로 코로나도 해야 되고 이와 함께 또 성장률도 높여야 되니까 지금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긴축보다는 금융 완화 정책으로 가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런 식이라면 성장률 부분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게 영향을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침묵의 소리인가요? 그 네. 영상도 SNS를 통해서 빠르게 번지고 있던데 중국 당국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영상 콘텐츠가
비판하는 랩도 들어있고요. 네. 그게 또 칙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고 인도네시아 오늘 소식이 좀 글로벌합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볼까요? 이쪽에서 식용유로 널리 쓰이는 팜유 수출을 안 한다. 이 소식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인데요. 오는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 물질 수출을 다음번에 고지할 때까지 금지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팜유 우리 그 라면 만들 때요. 그리고 과자 만들 때, 식용유 만들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품목인데 이게 지금 절반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금지하게 될 경우에는 이 팜유뿐만 아니라 이 식용유 관련 모든 관계되는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이 팜유의 가격을 보니까 지난해 11월 말 톤당 우리 돈으로 122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 22일에는 무려 182만 원으로 30%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이 가격이 수출 가격이 좋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뭐 나시고랭 같은 이런 음식에 식용유가 많이 쓰이는데 이 공급이 불안해지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국 시장에서 콩기름 가격이 또 4.5%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많은 식용유, 해바라기 씨유까지 포함해서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식용유 가격이 당분간 오를 것 같습니다. 고물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간다. 네. 팜유하면 그런데 아마 이 사건 기억하시면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업용 유지 당시 때부터 네. 정말 핫했던 기름이잖아요. 맞습니다. 팜유 요 사건 가지고 뜬 기업 진 기업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 라면 업계하고도 완전 밀접한 그런 기름이죠. 그렇죠. 뭐 지금 주요 우리 라면 만드는 회사에서 이 팜유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이 식품업체 대다수는 3개월 또는 4개월치의 이제 팜유 물량을 비축해 놓은 상태라서 당분간은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른 가격의 팜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특히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전반적으로 식용유의 이제 국제 가격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 4개월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올 하반기쯤 가면 우리의 그 라면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과자 가격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밀가루값 오르고 기름값 오른다. 라면값 올라갈 거다. 요거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계란값도 오른다고 합니다. 계란은 그 지금 우리가 산란계라고 하는 닭 네.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계란값은 왜 올라가나요? 그리고 최근 그 가격을 보니까 특란 39 그리고 우리 한판이죠. 한판 평균 가격이 보니까 소비자 가격이 7,010원으로 7,000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8개월 만인데요. 이게 1개월 전이 6,300원대였으니까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란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건 사료 가격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경우는 옥수수의 50%, 밀 30%를 이 두 나라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끊기다 보니까 국제 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료의 소비량이 많은 이제 계란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팜유로 인해서 식용유 가격이 올라가고 또 계란이라든가 이런 이제 닭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또 우리 하반기 가면 우리 또 국민 음식 치킨의 가격 인상 또 고민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지표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금요일인데요. 오는 29일에 3월 산업 동향 발표가 됩니다. 이 오미크론 확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 실물 경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속보치를 한국은행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 또 역시 오미크론의 영향 우리 얼마나 받았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또 우리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7일에는 4월 소비자 동향이 나오고요. 28일에는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BSI가 나오는데 소비자들의 심리 그리고 기업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생각보다 많은 경제 지표들이 좀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됐지만 우리 건강 지키기 위해서 당분간 마스크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방역 수칙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네, 국내외 증시 동향 전망해 봅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좀 충격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죠. 예, 맞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전일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75bp 금리 인상 언급과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피크가 아니라는 주장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일부 기업들, 특히 갭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높은 물가로 인한 수비 부진을 좀 부각시키면서 경기 둔화로 확대 해석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미국 증시는 경기 둔화 및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이유로 하락 마감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게 나스닥이야 뭐 워낙 그래 왔더니 그러니까 집에서 좀 말 안 듣는 아들 이런 느낌이었다면 다우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말 잘 듣는 큰아들이 갑자기 변심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경기 둔화 우려를 시장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에 일부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반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영향에 금리가 상승했던 터라 시장은 일단 금리에 대한 우려만 반영을 좀 했었는데요. 다만 연준 위원들이 75bp 인상 등 더욱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다는 점과 시장은 가파른 긴축에 대한 걱정이 좀 점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 증시가 금요일에 낙폭을 전반적으로 키운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둔화 이슈를 본격적으로 좀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이 트리거가 된 거는 의류업체인 갭이 사실 5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해 가이던스를 기존 한 자릿수 매출 감소 전망에서 10%대 중반 감소로 하향 조정한 여파가 미쳤습니다. 2021년 3월 마지막 경기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은 좀 가능했으나 이보다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혔다는 점, 대체로 높은 물가로 외식, 여행, 의류구입 등 비필수 소비가 향후 둔화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경기 위축 가능성을 좀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서비스업 PMI가 58에서 54.7로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높은 물가로 인해서 가격 증가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나누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 국면을 이어갔었는데요. 다만 이제는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경기 둔화로 수요 감소가 일어날 경우에는 가격 전가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매출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증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국면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 심리가 한층 더 악화된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는 좀 아니고 최근에 중국 정부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를 발표했고요. 미국도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소비 둔화 해소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근원에는 결국에는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이 확인돼 미국 가계의 견조한 소비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상당 부분 부정적인 이슈들을 선반영한 미 증시는 반전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 실적 보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S&P 500기업 중에 20%가 1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79%의 기업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5년 평균인 17%를 상회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추정치 대비 한 8.1% 높은 수익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5년 평균 8.9%보다는 낮은 수치긴 한데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는 양호한 결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1분기 이익 성장률 또한 지난주에 5.1%에서 6.6%까지 상향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매우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높은 물가, 매파적 연준에 대한 우려, 경기도나 우려가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몇몇 분야에서는 실제 소비둔화 우려는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기업들의 2022년 연간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7%, 3분기에는 11.7%, 4분기에는 11.2%의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섣부른 예상보다는 실제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주요 지표 어떤 게 나오나요? 예, 이번 주는 경기둔화 우려가 있는 만큼 미국의 이제 소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4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와 금요일에 4월 소비자 심리 지수의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한 목요일에 예정된 미국의 1분기 GDP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합의할 경우에는 경기둔화 우려가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 기업의 실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월요일에 코카콜라, 월풀 등의 실적을 시작으로 화요일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수요일에는 보잉, 메타플랫폼, 퀄컴, 목요일은 애플, 아마존 등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일단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하면서 급락한 미국 증시 영향으로 좀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이한 업종은 음식료 업종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기대감 속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속에 강세를 보인 영향에 달러 환율이 1244원까지 상승하면서 역시나 부정적인 수급 우려도 상존한 환경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부정적인 환율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적인 특이성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지난 금요일에 선물 기준으로 1조 원 이상 매도했던 외국인은 현재는 코스닥과 선물은 매수 중인 양상입니다. 역시나 이번 주 미국 기업들의 실적 추이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인플레 피크아웃과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사실 상당 부분 선반영 받은 증시가 반전의 묘를 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사담을 하나 하자면 저희 증조할머니 100세쯤 돌아가셨고요. 저희 할머니도 아직 살아계십니다. 100세 넘기셨죠. 그리고 우리는 아마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더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사실 현실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노후 준비는 그런데 든든히 돼 있을까요? 아침부터 너무 무서운 얘기인가요? 이게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데 이게 잘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해서 얼마가 필요할지 또 언제부터 어떻게 모으면 좋을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비가 좀 촉촉하게 내리는 것 같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축축합니다. 아, 축축. 축축해요. 촉촉하고 축축은 양이 좀 네. 다른데. 아니, 이제는 봄비가 아니라 네. 여름에 들어가는 기분의 비인 것 같아요. 딱 더워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은데 근데 비가 좀 많이 내려줘야 산불도 안 나고 나무도 잘 자라고 할 테니까. 그래요. 굳이 비 얘기 왜 꺼냈느냐. 오늘 네. 저녁부터 비가 제법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강우량이 제법 될 것 같고 바다에서도 파고가 좀 높을 거라고 하거든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우리가 은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최근에 20, 30대 뭐 40대까지 포함해서 조기 은퇴를 한다 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대부분 그쪽일 텐데 네. 소위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예. 아 나는 벌써 플렉스한다. 네. 난 쓰면서 산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몇 살까지 열심히 일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60세. 60세. 네, 60세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40년은 나는 자신 있다. 40년. 그렇죠. 그래요. 우리 소장님은 60세를 보신다고 했는데 네네. 60세에 내가 은퇴하려면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한 은행에서 어떤 보고서를 봤더니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노후에 든든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또 이게 되면 걱정이 없죠. 그렇죠. 일단은 네. 그 설문조사를 한 내용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이게 전국 만 20세에서 64세 경제활동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은퇴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41.5세부터는 은퇴하고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된 40대는 한 15%, 나머지 85%는 노후 준비 안 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응답을 한 겁니다. 이건 누가 평가를 해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노후 준비를 못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봤더니 40대에서 57% 정도가 부모님 혹은 자녀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는데 힘을 쓰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할 여력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요. 사실 현재 부담하는 지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도 물가도 오르고 소비 지출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걱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더 불안할 것 같다라고들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상대적으로 지금 마음이 단출한 편인데 네. 사실은 그래서 예. 40대 절반 이상이 은퇴하고 나도 나는 돈 계속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40대의 57%가 난 65세 전에 은퇴를 예상하지만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지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넘긴 65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이제 70세 넘어서도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응답한 게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 답변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노후 준비를 든든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50세부터 64세 그러니까 정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답한 분이 좀 계시긴 하셨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자산이 되게 많은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글쎄요. 되게 많다라고 하는 기준이 점점점 이제 바뀌어오고 있어요. 예전에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면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생각하는 거에 10억 정도 있으면 총 자산이 10억 정도 있으면 정말 부자다. 집도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10억 가지고는 서울에 집 한 채 사기도 어렵다. 그리고 현금 자산으로 충분히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자에 대한 기준들도 숫자가 더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재무적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그 18% 정도가 이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의 총 자산이 10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고 준비가 반면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분들의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한 2.4배 정도 나는 거죠. 이 자산들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뭐 예상하시다시피 대부분 네. 이제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습니다. 8억 5천 정도가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고 금융 자산은 1억 6천만 원 정도, 뭐 기타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재무적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비해서 모든 항목에서 이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2배 이상 더 금액이 많은 걸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소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 현장에서 컨설팅 되게 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올스탑하고 있긴 한데 저는 네. 이런 조사 결과라든가 응답 결과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휘둘렸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이분들을 평가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은근히 많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조금씩 보완만 한다면 다들 지금 저 아까 100세까지 네. 살아계신 할머니 노후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40년 전에 여쭤보면 전 잘 돼 있어요. 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할머니는 아마 그때 질문을 드렸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구남매요. 잘 되어 있으시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때까지는 예. 노후 대책이 자식인 경우가 그렇죠. 많았어요. 네네. 네. 근데 어떻게든 사실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노후 준비가 막연하고 두려운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알아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생각 외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다. 걱정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저도 생각외로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그런가? 자, 우리 소장님은 그러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네. 대략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것들도 뭐 각종 경제연구소라든지 네.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뭐 주기적으로 발표를 해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매월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 보면 은퇴 시점에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발표는 하는데 절대 이거에 흔들리지 마셔라. 겁먹을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연구소에서 적정 생활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6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만 살더라도 30년 동안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10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 돈이 지금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없는 돈이 60세에 가서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러면 내 노후는 이제 어떻게 망했나? 는 아니거든요. 괜히 그런 거에 겁먹어가지고 야, 네. 난 이제 노후 준비 아유 저축이고 뭐고 다 연금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지금 생활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은퇴 초기의 생활비일 수 있는 겁니다. 은퇴한 이후에 60세에서부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생활비는 감소해요. 그리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급감하고 필요한 생활비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 역전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뭐 국민연금공단이든 어떤 민간경제연구소든 굉장히 높은 수치를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거.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제가 지나치게 가졌나? 저는 주말에 굉장히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 무슨 계산법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자기계발서, 은퇴준비서 이런 거 보면 무슨 법칙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컨대 25배의 법칙, 4%의 법칙 이건 뭐예요? 이게 은퇴를 하려면 좀 일찍 은퇴를 하려면 25배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1년 생활비의 25배를 모아놓고 은퇴를 하게 되면 생활비 걱정은 없다. 보통 25배 준비하면 누구나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25년치 연봉인데 25년치 연봉을 준비하고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 연 4%의 수익만 내더라도 뭐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네. 하는 게 미국 트리니티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의 논문에서 나온 얘기래요. 그런데 글쎄요, 그분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숫자 계산기를 두드려서 한 것과 실제 생활은 정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현금 쌓아놓고 생각을 하려면 우리는 이 25배 연봉을 모을 수나 있을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하신 다음에 60세에서 70세까지는 사회생활이 왕성하기 때문에 돈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은퇴하기 직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자녀들 결혼할 때 혹은 아는 지인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경조사비라든가 뭐 누구 돌아가셨으면 내야 될 이런 것들 부조금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회생활이 왕성한데 자녀들 결혼하고 독립하고 나서 이제 두 분이서 생활하거나 한 분이서 생활하게 되면 생활비도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때 즈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될 건 사실은 어느 구간이냐 하면 대략 55세에서 60세 정도 내가 정년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에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와야 될 그 나이부터 공적연금이 나올 때까지 요때까지 생활비가 매월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좀 치밀하게 계산해서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뭘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차츰차츰 줄여나가면 다들 노후 생활에 큰 문제 없이 생활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이 소위 연금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 구간이죠. 그렇죠. 그 구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빚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크레바스라는 게 빙하가 녹을 때 그 틈에 생기는 그 깊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골짜기를 어떻게 탈출할 거냐 요 계획을 세워두면 든든하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래요? 그러면 그 골짜기는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나이대부터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2030 세대에서는 노후 준비라고 해봐야 굉장히 먼 미래거든요. 이때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뭐 예전에 부모님들이 야 연금 같은 거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해라. 네. 이런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왜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판매되던 연금들은 기본적으로 주는 이율 자체가 한 6에서 7% 정도입니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소한 우리 이 정도는 드릴게요. 왜? 아유 설마 지금 이율이 10%가 넘는데 이게 그 밑으로 떨어지겠어라고 생각해서 보험사들이 만든 이율이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지금은 많이 바닥이 났죠. 그때 당시에 연금 상품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해야 복리 효과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래오래 살수록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서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들의 금리가 뭐 최저 보증 이율 따져봐야 뭐 1%, 1.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 예적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긴 장기 상품으로 돈을 묶어뒀다가는 내가 중간에 뭐 결혼을 하거나 차를 사거나 혹은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를 하는 건 특별히 어떤 수단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저축 모든 행위가 다 노후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를 사려고 모으는 돈이나 뭐 결혼하려고 모은 돈이나 아껴가지고 돈을 모으는 그 행위 자체가 전부 다 노후 준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짜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발상에 전화를 하니까 네. 약간 개안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면 저도 신문 기사가 기억이 나네요. 90년대 후반 이럴 때 보면 네. 경제면 톱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금 적금 금리 7%대 진입. 이 정도 금리 가지고 본전 찾을 수 있나. 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렇죠. 두 자릿수 이자를 받으시다가 앞에 그 일자가 사라졌을 때 그 심리적 박탈감 그때 그걸 토로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연금 저축의 법칙이 사라졌다. 그러면 연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소액으로라도 하는 건 좋습니다. 네. 연금저축 펀드 같은 상품들 이런 것들은 납입하는 금액 대비 한 16.5% 최대 세액 환급을 해주니까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너무 넘치지 않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소득세를 90%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 환급금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연금저축펀드나 이런 것들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이나 뭐 IRP, 뭐 노란우산공제 같이 나라에서 노후용으로 만들어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 먼저 챙겨보셔라. 다만 이런 건 혜택이 있는 대신에 페널티가 있거든요. 중간에 깨면 여지껏 받았던 거 토해내세요. 혹은 그 이상으로 토해내세요 하는 페널티들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절대 깨지 않을 정도. 저거 깨봐야 얼마 돈도 안 되는데 그냥 끝까지 가져가지 뭐 할 정도로 한 5만 원 정도씩 매월 이렇게 붓다가 1년 지나면 1만 원 정도 늘려서 6만 원씩 7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안 건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믿음의 상품들 이런 네. 것들은 믿음이 깨지면은 대가가 커집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 40대가 되면 네. 뭐 요새는 양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결혼한다, 출산한다 이때 특히 한 사람이 육아휴직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쪼들린다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될까요? 이 3040 세대들의 특징을 보면 요즘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맞벌이 하시면서 소득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지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둘 다 돈을 벌다 보니까 누군가 돈을 맡아가지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네 돈, 내 돈, 내 돈. 독립재산제.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되거나 지출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면 그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소득이 2배로 늘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 통제 잘 하셔야 되고요. 꼼꼼하게 얼마의 돈이 언제 나갈 것이냐 매달 지출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큰 돈 나갈 일들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차를 산다거나 그리고 자녀를 낳는다는 게 매월 생활비도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그 달에 혹은 그 앞뒤로 전후로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병원비 한 1,000만 원은 깨지더라고요. 그렇죠. 기저귀는 버릴 때도 돈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생활비들이나 목돈 들어갈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꼼꼼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미리 큰 돈 들어갈 일을 모아두시되 그 큰 돈 들어갈 때 아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 사려고 3,000만 원 모았는데 다 모아놓고 그때 가가지고 중고차로 사서 한 1,000만 원 아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1,000만 원 요 아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윳돈 없어도 될 돈으로 투자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럴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손해봐도 되는 돈 그런 돈이 돈은 어디 없습니다. 있어요? 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뭐 1,000원짜리 한 장도 잃어버리면 속상해 죽겠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출을 하기 위해서 모은 돈 중에 일부를 아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은 조금 어차피 쓰려고 모은 돈이니까 이건 공격적으로 투자하자라고 빼놓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니까 큰 돈 지출할 때 얼마가 지출되는지 1번 먼저 꼼꼼히 계획을 세워보고 2번은 그 돈을 지출할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지를 고민해가지고 아낀 다음에 재투자하는 거 요걸 꼭 기억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요새 보니까 그 밀렸던 결혼식이 많아가지고 예식장 굉장히 붐빈다고 하는데 출산 계획하시는 분들은 차후에 이것도 이제 수급의 원칙이잖아요. 신혼여행 비용도 코로나 이전보다 뭐 편도 50만 원 맞아요.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영유아가 태어나 보세요. 전기료, 이 냉난방 요금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시나리오에 넣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 30대 중에 지난해에 아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내가 집을 샀다. 네. 이거 내 노후 준비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거 잘한 건가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끌이라고 해봐야 영끌의 기준이 나라에서 한도를 둔 LTV, DSR 그걸 꽉 채운 걸 영끌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 진짜 영끌, 위험한 영끌은 뭐냐면 그 규제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반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2억 5천만 원. 근데 우리 수중엔 1억밖에 없어. 부족하네. 그럼 부족한 돈을 신용대출 혹은 P2P, 대부업체 이런 데까지 정말 빌릴 수 있는 데는 다 빌리고 긁어 모아가지고 집어넣은 걸 영끌이라고 봐야 되지. 이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규제 내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사신 경우에는 어차피 그 규제가 소득 대비해가지고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빌려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흔들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쨌든 안정적인 하나의 주거 대책은 마련을 한 거니까 다른 곳에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집이라는 게 뭐 주택연금이나 최대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런 것들도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 쓰면 역시나 좋은 거라서 주택 마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진짜 영끌, 리얼 영끌, 신용대출까지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집을 사신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마 영끌이라 하면 포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좀 예단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좀 예. 차분하게 좀 지켜봤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축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마 잠깐 말씀만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5, 60대는 당장 은퇴가 눈앞에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줄일 거 줄여야 되죠. 고정 지출을 많이 줄여야 되고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어디서 줄이느냐는 대부분 대출 이자라든가 쓸데없는 보장성 보험료 이런 거에서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거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1번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쓸데없는 보장성 보험이라 야 이게 어떤 게 쓸데가 있고 없는지 요거 가리는 것부터 우리 보험 얘기 한번 해볼까 봐요. 조만간.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왜 버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벌어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루 동안 있었던 즐거운 얘기하고 뭐 그러다 화가 나면 약간 씹기도 하고 이런 재미로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음식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흩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 회식 문화가 되살아나는 거 보면 그런데 이런 음식에도 특허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재료와 방식으로 만드는 음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특허도 최근 들어서 등록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특허발전소 특허청의 하혜경 특허심사관과 함께 음식 특허 관련된 얘기들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특허 관련해서 음식이 거론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최근 들어서 그 포항의 덮죽 얘기 그 사건으로서 음식 특허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정도 깨달았는데 음식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조리 방법이나 조리 방법을 통해 제조된 음식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이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리법 이게 좀 애매하고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면 특허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덮죽 가장 최근의 진행 상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누구도 독점적으로 그 권리를 못 쓰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방송이나 언론에서 등장한 뭐 연예인들이 알려주는 레시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음식 조리법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방송에 알려졌다고 해서 꼭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출원 전에 비슷한 조리법이 인터넷이나 방송에 알려지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긴 한데요. 단 그 조리법을 개발한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 공지 예외 주장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제도는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개 후 1년 이내에는 특허 출원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덥죽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게 사장님이 그 방송하고서 한 2주 있다가 등록을 하셨는데 방송 네. 바로 다음 날에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요 등록을 해서 분쟁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레시피를 공개를 하고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대부분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 요 포항 덥죽 사례처럼 다른 사람이 낼름 등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덥죽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 지금 특허는 아니고 상표 출원 그렇군요. 얘기고요. 네.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개발한 조리법을 타인이 무단으로 공개했어도 그 본인이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에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가 됐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 상표 등록하고 특허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표는 일종의 그 저희가 생각하는 표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특허는 그 실체적인 그 덥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음식을 이제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특허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두 개가 다른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허받은 음식이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매년 한 1000여 건 정도 조리법 특허가 출원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한 200에서 300건 정도가 매년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 키프리스라는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삼계탕으로 검색해도 등록된 특허가 한 300건 정도 나옵니다. 아니 삼계탕 특허가 300개나 된다고요? 네. 삼계탕은 그냥 닭의 그 뱃속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묶어서 삶는다 끝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네. 300개나 될까?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예를 하나 네. 설명드리면요. 요즘 간편 조리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삼계탕 재료들을 동결 건조시켜가지고 블록 형태로 만들고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삼계탕 제조 방법도 있고요. 인스턴트 삼계탕. 그런 네. 형태도 있고 예전에 이제 전복하고 삼계탕은 모두 보양식의 대명사잖아요. 요 전복 들어가면은 단가 네.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전복죽 조리 비법하고 삼계탕 조리 비법을 혼합해서 이제 영양을 이제 강화시킨 전복 삼계탕도 특허를 예전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전복 삼계탕 이거 전국의 모든 삼계탕 집에 다 있을 텐데 삼추가 뭐 이런 것도 이게 다 특허 대상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삼계탕은 그렇다 치고요. 기존 음식하고 조금 다르게 색다른 조리법 때문에 특허를 받았다.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 방법일 것 같은데요. 밥버거. 네, 맞아요. 2001년도에 그 특허 출원된 건데 엘사에서 만든 햄버거로 그 김치 볶음밥을 빵 형태로 만들고 그 사이에 패티를 넣어서 만든 조리법으로 그 당시에 아마 독특한 버거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밥버거 브랜드가 별도로 출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김치 라이스 버거 그래요. 요거 말고도 또 우리 재밌는 거 좀 알려주세요. 그 새로운 형태는 아니지만 네. 그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등록된 사례들도 많은데요.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 컵밥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그리고 식용 곤충이 함유된 간장과 된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용 곤충이요. 네, 그 식용 곤충은 그 단백질하고 무기질 함량이 높아서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재료잖아요. 근데 아직 대중적으로는 낯설고 좀 거부감이 있는 식재료기도 한데요. 그래서 식용 곤충을 거부감 없이 섭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제 식품 가공 기술들을 접목한 것들이 많이 출원되었습니다. 몸에 좋고 가격도 괜찮은데 형태를 인식하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들어있는 줄 모르게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요거 애기들 이유식 먹이는 방법하고 비슷한데 카페에서 디저트 중에 특이한 게 많다. 요쪽 특허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발효를 통해서 카페인 함량을 낮춘 커피도 있고요. 그 헛개나무나 홍삼 같은 이런 기능성 성분이 첨가된 커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는 물을 부었을 때 거품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면서
거품이 오래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조 방법들도 등록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인스턴트 커피는 원래 물에 사르르 녹잖아요. 네. 그 위에 에스프레소 뽑았을 때 같은 크레마가 안 생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생기게끔 하는 네. 기술이 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커피에 가스를 주입해서 네, 가스를 맞습니다. 머금게 해서 이게 되는군요. 디저트 중에는 어떤 게 있어요? 디저트 중에는 그 커피 콩 모양의 빵 아마 한 번씩들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뭐 강릉 가면 아마 하나씩 사오시지 않을까. 네네. 이런 것도 특허를 받았고, 그다음에 수박 모양 떡 케이크 뭐 출원됐고, 흑임자와 초코가 들어간 떡 이런 것도 출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대전의 상징인데 한 제과점의 튀김 소보로,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전복빵이라든지 작두콩, 젤라토, 아이스크림들도 특허 출원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음식이라는 게 저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재료들이나 방법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것 같진 않거든요. 접목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음식 특허를 받아준다, 받아주지 않는다 기준이 있습니까? 그 조리 방법을 포함한 모든 발명에서 등록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신규성하고 진보성인데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음식으로 신규성이 있거나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라도 기존하고 좀 차별화된 조리법으로 그 진보성이 인정이 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개발한 조리법을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특허와 네. 영업비밀 두 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허를 내면 조리법이 공개가 되지만 대신 20년간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보호는 가능하지만 비밀을 또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C 브랜드의 콜라인데요. 그 제조 방법이 무려 100년이 넘게 영업비밀로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콜라를 따라 만들 수는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맛을 낼 수 있는 그 비법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특허를 안 내는 경우도 있다. 요거는 제품 경쟁력이 어마어마해야겠군요. 자, 다양한 특허의 세계 오늘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의 하혜경 심사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준비하고요. 하루 동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준비 열심히 해서 좀 피해들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내일 다시 만나요. 발전.